안녕하세요. 요즘 다들 너무 힘드시죠? 그래서 우리 박서보 선생님은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선은 누구나 그릴 수가 있다. 근데 작가가 어떻게 그리느냐에 따라서 그 작가의 철학과 모든 이야기가 다 담겨져 있다고 하죠. 미술이야말로 가장 큰 치유의 힘을 가지고 있는 도구가 아닌가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쇼움 갤러리에서 열리는 현대미술 3인전 정말 대가들의 그 왕대들이 다 모인 듯한 그런 느낌이 듭니다. 오늘 김정근 미술평론가 선생님을 모시고 이 세 분의 작품 세계에 대해서 자세하게 얘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너무 좋은 걸음을 하셨네요. 아, 예, 예. 대구에 계시는 많은 미술 애호가분들에게 아주 반가운 분이실 텐데 어떻게 이렇게 세 분의 작품을 같이 이렇게 모시게 됐을까요? 3인의 시선. 일단은 이 작가들은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네. 한국의 대표적인 작가들이라는 점이죠. 네. 김창렬 쌤은 이미 세계적인 작가로서 물방울로 너무 많이 알려져 있고, 네. 또 박서보 쌤 역시 정말 그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무의식의 선긋기 혹은 어떤 자기 수양, 자기 철학의 그 끊임없는 그 도구로서 그 작품을 해왔었고, 그렇게 해서 결국 묘법 시리즈를 탄생을 했죠. 또 다른 작가는 바로 이제 하종현 작가인데, 네. 하종현 작가는 다른 작가들하고 조금 다르게, 그러니까 김창렬 쌤이 극사실의 물방울을 가지고 자기 존재를 확인해서 표현을 했다면은 박서보 쌤은 철저하게 자기 수양의 도구로서 선긋기를 통해서 묘법 시리즈를 탄생을 했고, 하종현 작가 같은 경우에는 정말 6.25가 끝나고 나서 어려웠을 때 먹고 살기도 힘들고 그림을 그리고 싶은데 그럴 때 너무 어려운 상태에서 마대에서 뒤에 그 물감을 갖다가 밀어내서 작품을 제작하는, 우리가 보통 배합법 뒤에서 밀어낸다 혹은 배채법 이렇게 해서 두 가지 이름을 붙이는데, 그렇게 해서 화면을 만들어냄으로써 추상과 어떤 리듬의 조화를 화폭 속에서 구현을 한 거죠. 이런 것이 이제 다른 작가들과는 좀 다른 거죠. 이 세 작가의 정말 똑같은 예술가지만 각기 다른 시선으로 자기들의 작품을 해나가는 이런 모습들에서 우리는 현대미술의 아주 중요한 발자취를 볼 수가 있는 거죠. 하정현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너무 생활이 어려워서 도저히 미술 도구를 사실 수가 없어서 거의 본인이 다 직접 제작해서 쓰셨기 때문에 더 애착이 간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아마 그거는 하정현 선생님뿐만 아니라 박서보 선생님도 물감이나 도구를 살 돈이 없으니까 미군 천막 같은 것을 갖다가 거기다가 그림을 그리고 또 물감을 겨우 얻어서 쓰고 빌려서 쓰고 이렇게 해가지고 다 50년대 이후에 예술가들의 생활이 전부 다 그랬죠. 결국은 결핍이 불러온 어떤 창작권. 저는 예술가들의 성공과 이런 것을 보면서 충분해서 이루어진 예술가들은 없어요. 네. 전부 다 가난하고 궁핍하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이중섭 씨가 은지화를 그린 것도 네. 종이가 없었기 때문에 맞습니다. 은지화를 그리게 됐고, 박수근 화백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그 이중섭 씨가 보여줬던 그런 그 궁핍함 가운데서도 무엇인가를 표현하고 싶어 했던 어떤 열정, 이런 것들이 다 위대한 예술로 사실은 성장을 하는 것 같아요. 박서보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또 워낙 좀 너무 강직한 성품 때문에 국전 반대하시고 막 이러면서 너무 힘든 세월을 또 보내셨죠. 취직도 안 되시고. 그렇죠. 생활이 아주 어려우셨죠. 아마 60년대 후반인가 그게 소위 반국전 사건이라고 네네. 우리가 보통 이야기를 하는데, 일반적인 너무 틀에 박힌 정형적인 이런 그 전시에 대해서 반기를 걸고 정말 용기 있는 예. 행동이 아니었나 싶어요. 그렇게 해서 선생님이 많이 힘들어 하셨었어요. 받으셨죠. 예. 그래가지고 정말 과외도 하고, 그러면서도 선생님은 그런 얘기를 가끔
만나시면 하세요. 자기는 만화를 그리는 재주도 없고 초상화를 그리는 재주도 없고 그래서 자기는 평생 이렇게 선 긋는 것을 통해서 자기 예술의 정점에 도달하게 됐다고. 어떻게 본다면은 작가가 가지고 있는 어떤 궁핍함이 예술가들에게 더 의욕을 불러일으키고 더 작품을 열정적으로 하게 되는 몰입하게 하는 어떤 힘 같은 게 나온 것 같아요. 예. 네. 그거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해외의 많은 예술가들도 전부 다 그런 공통점을 가지고 있죠. 단순히 그냥 선을 긋는 것뿐만이 아니라 한지를 이용해서 수없이 또 긋고 또 긋고 무수한 그냥 마음을 다 비워내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떤 구도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사실은 네. 박서보 선생님은 늘 이렇게 사실 불가능한 어떤 그 작품을 제작하게 된 그런 동기 중에 여러 가지를 이야기하시면서 자기 손자가 네. 이렇게 작품을 이렇게 칸 안에다가 글자를 넣으려 그러는데 그게 자꾸 안 들어가고 삐져나가고 하더라 이거죠. 그걸 보면서 그것을 끊임없이 지우고 쓰고 다시 또 쓰고 지우고 하는 그 모습에서 영감을 얻으셨군요. 사실은 네. 그런 것을 박서보 선생님이 스스로 고백을 하신 적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만큼 예술이라는 것은 바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는 어떤 자기 수양과 수련, 그 다음에 마음 비움, 그런 철학을 통해서 예술가가 탄생하는 거죠. 아마 그거는 역시 이완 화백도 결코 다르지 않다고 봐요. 우리 그 박서법 선생님하고 또 하정현 선생님은 같은 또 대학에 계셔서 예. 사실은 박서법 선생님은 학생들한테 교수를 절대 닮지도 마라, 너희들끼리도 닮지 마라, 그 작가의 독창적인 개성을 강조하셨는데 두 분이 같은 공간에서 이렇게 또 계시고 이러다 보면 알게 모르게 조금은 이렇게 접합과 묘법이 은연중에 이렇게 연관이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좀 들어요. 이렇게 그 박서보 선생님이나 하정현 선생님이나 다 이제 홍익대학교에 오랫동안 네. 계시고 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알게 모르게 영향을 주고받고 네. 그러면서 또 사실은 은근히 경쟁도 되고. 예, 경쟁도 되고 네. 라이벌과 질투도 있고 그래서 약간 사이가 약간 좀 삐끗한 적도 좀 있었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또 박서보 선생님은 워낙 강직하고 또 고집도 세시고 카리스마도 있고 하정현 선생님은 또 부드럽지만 또 그러면서 자기 그 예술가로서의 고집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가끔 이렇게 바깥에서 볼 때는 네. 잘 어울리시는 듯 하면서 가끔 이렇게 서로 다른 방향을 보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발견을 해요. 네. 그러나 아마 그런 것은 서로의 훌륭한 예술가들이 갖는 어떤 라이벌, 어떻게 본다면 피카소와 마티스가 서로 되게 좋아하고 존경을 하면서도 마티스는 피카소를 막 비난을 했거든요. 맞습니다. 산적이다, 도둑놈이다 이렇게 한 것처럼. 근데 물론 이제 하정현 선생님이나 박서보 선생님이 서로 그런 관계를 갖고 있지는 않지만 네. 아주 예술가로서는 독특한 자존심과 자기 작품에 대한 어떤 프라이드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죠. 작품들에서 그게 그대로 느껴져요. 그래서 사실 그 구순의 나이인데 지금 92이신가? 예. 예. 그런데도 하루에 5시간 이상씩 그림 그리시면서 잘 행복해 하시고. 80대 때는 무려 하루에 14시간 정도를 작업을 하실 정도로 네. 그리고 건강이 좀 안 좋아서 한 2번 정도 위험하셨죠? 예, 그런데 제가 얼마 전에 한 1시간 반 정도 박서보 선생님하고 통화를 한 적이 있었는데 1시간 반 통화를 할 정도면 체력 좋으신데요? 선생님의 그 기억력과 예. 그다음에 그 파워풀한 것, 그다음에 말씀 명료함, 자기 작품을 그 설명하는 그 정말 대찬 에너지 이런 거는 자존심. 그 어떤 화가들도 이런 얘기를 제가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살짝 살짝 제가 이제 그 쿠사마 야요이 같은 작가를 얘기했더니 박서보 선생님이
무슨 같은 여자 이렇게 아주 한마디로 네. 이렇게 뭐 폄하를 하시더라고요. 네네. 근데 작가로서는 그게 우리가 볼 때는 네. 폄하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네. 박사보 화백이 가지고 있는 어떤 프라이드죠. 네. 내가 쿠사마 야요이보다 전혀 하나도 못한 부분이 없다. 당연하죠. 예. 그러니까 뭐 라우센버그라든가 잭슨 폴록이라든가 뭐 제스퍼 존스 이런 작가들하고 이야기를 하시면서도 늘 박사보 화백님은 그런 말씀을 하세요. 네.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엄청난 동양 철학과 자기 수양의 치열함, 그 밀도, 그 다음에 그 아주 예민한 색채 감과 이런 것을 그 어떤 화가도 자기를 따라갈 수 있는 작가가 없다. 10년 전인가 왜 $1,000,000 작가가 된다고 얘기하셨는데 정말 그렇게 되셨잖아요. 그렇죠. 예, 예지력도 좀 있으신 것 같아요. 저는 네. 선생님이 탁월한 예지력도 있고 현대 미술을 바라다보는 관점이라든가 이런 것에 아주 명료함, 그다음에 명석함, 그리고 자기 작품에 대한 철학 이런 것을 끝까지 밀고 가면 언젠가 네. 예술가로 성공을 한다. 그리고 그것이 진정한 예술가다라는 것을 가장 실증적으로 보여준 한국의 대표적인 작가라고 봐야 되겠죠. 네. 하정인 선생님 들으시면 또 서운해하실지도 모르니까 하정인 선생님 얘기도 좀 더 곁들여서 우리 김창열 선생님이 예전에 저희 아나운서 김영수 TV에서 단독으로 취재를 해서 한번 방송이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두 분 선생님께 대해서 좀 일단은 예. 김창렬 화백도 역시 뭐 힘들었죠. 그러시죠. 힘들었으니까 예. 서울대학교를 끝까지 다 못 마치고 그냥 맞습니다. 화가의 길로 들어서서 이제 김한기 씨의 추천으로 해서 미국으로 건너가고 거기 가서 보니까 또 자기 체질이 아닌 것 같아가지고 이제 프랑스로 넘어가게 되죠. 프랑스로 넘어가서 어느 날 작업실에서 이 조각가가 동료 조각가가 나눈 그 캠퍼스에 이렇게 물을 뿌려놨는데 사실은 뭘 이렇게 띄어내려고 물을 뿌려놨다고 했는데 그게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그 캠퍼스 천유에 영롱한 물방울이 그대로 맺혀 있더라는 거예요. 네. 그것이 반짝반짝 빛나는 것에서 이것을 그리고 싶다. 그게 바로 작가의 시선이죠. 그렇죠. 시선, 눈. 거기에서 아마 어쩌면 네. 작가는 자기의 모습, 물방울에 비친 자기의 모습, 그 다음에 자연의 모습, 이런 것을 아마 보았던 것 같아요. 네. 그것을 또 나중에 저 이완 선생님이 그런 얘기를 또 해요. 네. 이제 그런 것에 대해서 정말 훌륭했다. 그리고 이제 특히 살바도르 달리라는 화가가 네. 그 김창렬 선생님이 우연히 그냥 그 근처에서 조그마한 화廊같은 데서 전시를 하는 걸 보고 너무 괜찮았다고 페르피냥이라고 하는 그 프랑스의 중심에 있는 역의 이름인데 네. 그 단어를 달리가 쓰고 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그만큼 이 작가가 작품의 중심에 설 수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모습이라고 볼 수 있죠. 근데 그런 그 물방울을 네. 거의 50여 년에 가깝게 물방울만 평생을 그린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으로 본다면은 박수보 화백이 끊임없는 선긋기를 통해서 성찰하는 모습의 세계를 끝까지 철학으로 밀고 갔다면 김창렬 화백 역시 그런 물방울로 자기의 존재를 끊임없이 확인해가면서 그런 얘기를 김창렬 화백이 하시더라고요. 달마대사는 면벽을 하면서 9년 만에 득도를 했는데 자기는 물방울을 40년 이상을 그렸는데도 아직도 철이 안 들어가지고 사모님한테 화를 낸다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만큼 예술가라는 것은 자기의 어떤 수련, 끊임없는 철학을 가지고 밀고 나가는 게 아닌가 싶어요. 아무리 세월이 흘러도 그 예술가들은 늘 어떤 10대의 감성, 그 순수함, 그런 시선들이 있어서 또 이렇게 계속 창작 활동, 작품을 선보이시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렇죠. 네. 결국은 작가라는 사람들은 가지고 있는 것을 토해내지 않으면 견딜 수 없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누가 뭐라고 하건 말건 간에 끊임없이 사실은
밀고 나가는 거라고 봐요. 아마 하정연 작가도 사실은 그와 동등하다고 봐야 돼요. 우리가 볼 때 그렇거든요. 보통 회화라고 할 때 우리가 캠퍼스 위에다 물감을 붓을 가지고 찍어서 어떤 것을 묘사하거나 어떤 형태들을 나타내는 건데, 하정연 선생님의 작품의 제작 양식은 기존의 이런 그 회화 양식과 완전히 다르거든요. 네. 뒤에 캠퍼스 천 혹은 마대 뒤에서 물감을 가지고 밀어붙여 가지고 앞에 나타나고 있는 그런, 그러니까 어떻게 본다면 전혀 회화라고 볼 수가 없는, 어떤 압에 의한 표출이죠. 그렇죠. 네. 그래서 저는 이것을 회화의 반란이라고 저는 부르고 싶은데, 이런 것을 누가 시킨다고 이렇게 그렇지 않겠죠. 할 수가 있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어떤 작가라는 것은 결국 자기의 믿음, 신념, 그다음에 그러한 철학, 이런 것을 화폭과 끊임없이 싸우는 데서 완성되는, 어떻게 보면 고귀한 그 예술가의 정신과 육체 노동이라고 우리가 불러도 아마 틀린 말은 아닐 겁니다. 디지털 시대를 따라가느라 너무 많이 힘들고 지치고 마치 낙오자인 것처럼 패배자인 것처럼 이렇게 생각되는 사람들을 자연스럽게 보듬어주고 안아주고 달래줄 수 있는 건 결국 예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여러분들도 현대미술, 상인의 시선, 여러분들의 마음 위로받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되셨으면 합니다. 쇼움 갤러리에서 여러분들과 함께합니다.